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동수 변호사가 지난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어렵게 이렇게 새로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뭐 제가 소개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임재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워낙 유명하신 분 맞죠? 맞죠. 네. 뭐 TV 진행도 하셨고. 예, 뭐 시간은 좀 됐지만 한 3년 반 정도 어휴.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팬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예. 시사직. 네. 예, KBS 방송이었는데요. 그 예. 정치적 풍랑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신 거죠? 뭐 그것도- 사장이 바뀌는 시기와 좀 근접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래요? 사실 추정 60분이 시사직격으로 변했던 건데 네. 추정 60분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해서 다시 추정 60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전 지금은 추정 60분에서 법률 자문 하고 있고요. 예. 다시 진행을 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예. 그럼 저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혹시 사장이 바뀌면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냐? 예, 그건 뭐 제작진이 판단하실 일이니까요. 예. 미래는 있으시구나. 지금 하시는 무슨 말씀이니까. 말씀이세요? 네. 우리 임 변호사님은 또 단순히 변론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활동가시기도 하죠. 과거사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그 강제징용 문제로 여러 차례 저희가 인터뷰 모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스튜디오를 제가 직접 사실 아침에 이제 아이 등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매주 수요일은 이제 등원을 좀 와이프에게 맡기고 어휴. 나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있습니다. 꼭 아침에 해야겠다고. 그래요? 지금 혜엄님이 소녀상 변호사님 나오심이라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일제 시기 때의 여러 인권 침해 문제, 이제 강제동원, 노무자 강제동원, 또 이제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사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주력했던 거는 이제 노무자 강제동원, 그렇죠. 일본 기업들이 이제 조선인들을 끌고 가서 뭐 탄광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철광일 이렇게 험난한 일들을 시켰던 것들 사건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소녀상 변호사, 뭐 위안부 변호사인데 사실 제가 많이 했던 건 이제 강제징용 문제 예. 주로 그런 그 얘기 나와서 요거까지만 여쭙고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저분인가 경찰 소환 조사 받았죠? 그 소녀상 예, 네, 예. 그 행태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역시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많이 하신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그랬나요? 네. 저는 갑자기 이 댓글이 나왔길래 결국은 역사 왜곡 문제를, 역사 부정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맞아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질은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이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하자. 이게 형사처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 그렇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응하자. 근데 저는 좀 걱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집단 명칭이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그래서 특정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단 명칭이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MBC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 유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대하게 위법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비위가 높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사적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법리들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오거나 이게 무혐의로 판단된다면 마치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과연 이 행위에 적합한 방식의 개입일까라는 고민은 조금 있고 사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1, 2, 3심 다 받을 건데 그중에서 판사들이 보수적인 법리를 적용해서 이게 무죄 판단을 하면 오히려 더 훈장을 주는 효과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뺑예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역사 부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방식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가장 강력한 방식의 대응을 좀 첫 번째로 뽑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미비점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법 개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일반적인 명예훼손 법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집단 명칭에 대해서는 좀 구멍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변호사님 역사 왜곡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법 왜곡을 한번 얘기를 법 왜곡죄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우리 이춘재 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 법 왜곡죄가 이게 상당히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도 있고 부작용을 강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이게 법은 정말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국민의
법 상식 이런 것과 이제 괴리된 그런 수사 결과 또는 이제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처음 이번에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2018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법농단 사건 그게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법외국제.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만 해도 사법농단이라는 게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 거기에 연루된 그 대법원장, 대법관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탄핵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독일에 있는 법외국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독일의 그 아데나워 재단하고 그다음에 고려대 정당법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김선택 교수님이 하시는 거기서 세미나를 한번 했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전현직 판사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 세미나를 제가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법외국제가 180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미 있는 법이었고 그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나치에 부역한 판사들 이 판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가 이거 가지고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법외국제를 적용을 하려고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그 법외국제로 처벌한 판사가 극소수였대요. 뭐 한두 명인가밖에 안 되고. 근데 왜 그러냐? 법외국제의 전제 조건이 판사가 이 법이 불법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 그리고 그걸 알면서 재판 당사자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되거든. 그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고의성이 있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법리 오인에 따른 네, 이런 그런 건 거는 또 아니고.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네. 그럼 자기가 이게 명확히 이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해야 돼야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치에 부역한 판사들 논리가 뭐였냐면 나치가 만든 법도 그때 법이었다. 실정법이었다. 그 법을 해석한 건데 이걸 어떻게 왜곡이라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악법도 법이다 이건가요? 뭐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지금 법외국제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완벽한 그런 취지의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래요? 우리 변호사님 평가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 제안을 받고 이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예. 드라이하게 한다. 좋은 네, 얘기입니다. 드라이하게 예. 사실 지금 이 입법이 되는 여러 맥락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을 평가할 때 누가 어떤 의도로 법을 만드느냐.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뭐 본인들의 의도나 아니면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뭐 부적절한 결정들이 법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법원을 좀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다. 뭐 이렇게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걷어내고 법률의 문구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 왜곡죄의 문구만 놓고 본다면 사실 저는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게 법 왜곡죄라고 해서 뭐 별도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법에 있는 형법 123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그 바로 밑에 123조의 2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인정되는 범죄 중에서 예. 기본적으로 신부는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 관련된 공무원 뭐 경찰이겠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돼서 아주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뭐 증거를 왜곡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법률을 위법하게 적용했다라는 한정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보다 조금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인 거죠. 예. 이미 범죄인데 조금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중대하게 처벌된다. 예를 들어 그냥 가중처벌법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들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하나도 처벌 못 하는데 사실 이게 입법이 된다 해서 이게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저는 그래서 이 입법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목적인 뭔가 공정한 재판 아니면 뭐 지금 뭐 좀 불신을 받고 있는 재판들이 이 법 때문에 바뀔 것이냐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고 실제로 이 법의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법이 과연 적용될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저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그 유우성 씨, 네. 유우성 씨의 이제 그 간첩죄가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보복 기소를 했다.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그 한참 논란이 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법외국제 만들면 이건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증거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한 범이니까 예. 그 증거 조작 자체가 그 죄라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거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니까 그게 입증이 된다면 처벌이 되겠죠. 네. 만약에 이 법안이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면. 저도 요 법안 관련돼서 돌이켜 보면서 물론 이제 이거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범죄 소급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여기에 우리가 밝혀진 사실 중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안 밝혀진 사안 이건 검사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취지의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지금 우리의 이제 헌정사를 봤을 때 판사나 검사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물론 고문했던 사람들도 다 있지만 이 정도의 법률에 해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안 정도 아닐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예, 들었던 예, 게 예. 그리고 보복 기소는 사실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복 기소가 아니라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그대로 또 제출하는 거죠. 보복 기소는 적용이 안 돼요. 예, 이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 본다면 예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안 돼 있어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 거는 법 왜곡죄에 해당이 되지만 공소권 남용일 수는 있지만 예. 예, 이게 아니네요. 또 뭐 하여튼 뭐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 보복 기소도 뭐 적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더 확실한 건 이제 증거 부분인 거죠.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다. 예. 이런 대목 딱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심상정 당시 의원이 이 법률안을 그러니까 그 발의한 것도 38년에. 결국은 네. 사법농단 사법농단 때문이었는데, 때문이었죠.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사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2심에서 네. 두 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얘기와는 다르게 판사의 판단에 물론 이거 판결은 아니네. 판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된 거죠. 1심과 달리. 그러니까. 근데 1심은 뭐 직권이 없으니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건 남용이 아니다. 이제 이런 약간 이상한 논리였죠. 우리가 보기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근데 네, 네. 2심에서는 그래도 그걸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할 그 권한은 없지만 대법원장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에 개입한 그런 실질적인 형태가 발생했다면 이건 직권남용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47개 혐의 공소사실 중에 이 두 개만 인정해가지고 야 이건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도 다 빠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뭐 그죠? 과거사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개 인정된 그거의 그 판결의 그 근거 이런 논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판결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례가 된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법 왜곡죄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앞으로 판례로 이게 또 예.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판례로 정립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이제 처벌이 받죠.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판사를 불러다가 재판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했는데 그 독일 판사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법 왜곡죄 효과 중에 하나가 예방 효과래요. 저도 판사들이-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네. 했는데. 예방 설령 효과. 의식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왜곡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판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니 적용한다. 뒤통수는 그러더라고요. 가려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면. 그 효과는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법 예방 효과 관련돼서 예. 당연히 있겠죠. 예. 그리고 형사처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위하력, 그렇죠. 그 처벌할 수 있는 공포를 줌으로써 저는 근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판사에게 위하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법권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든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사실 그런 정책은 꽤 많다고 봅니다. 양형을 임의적으로 할 때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양형을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있고 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들 통해서 일정하게 사법권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처벌로서 판사의 뒤통수를 가렵게 하거나 또 일정하게 좀 공포심을 주는 건데 저는 이게 닭 잡는 칼로 소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꾸로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예. 결국 처벌이잖아요.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어쨌든 사법부나 판사들을 좀 더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처벌은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하죠. 판사들이 하니까. 결국 지금 요 법이 입법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사법부에 대한 통제인데 결국 그래서 기소가 됐다 치더라도 결국 누가 판단하냐면 사실 결국 유무죄의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고 그렇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 하나 더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처벌은 사실 모든 문명사회에서 법치사회에서 형사처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를 필요합니다. 지금 양승태 이제 하겠지만 양승태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온 건 법리는 잘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 왜 그런 무죄가 많이 네. 나왔냐면 증거가 부족하더라고 무죄가 나왔는데 입증이 안 됐다. 우리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김건희 1심 판결에 대해서 누군가 불만을 갖고 이제 법 왜곡죄가 도입됐다 해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무죄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죄가 나와버리면 마치 그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 것처럼 법 왜곡죄의 수사를 받았지만 우리는 무죄다. 이게 이미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판결이고 판결이구나. 여러 법리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공론에서 비판받거나 비난받거나 혹은 검토될 수 있는 것들이 무죄 혹은 무혐의란 이름으로 쉽게 면죄부를 줘버린다. 그래서 사실 형사처벌은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되는 칼이기도 하고 네. 게다가 사법부라고 하는 이 큰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게 네. 과연 교정이나 위하력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좀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해서 예를 하나만 더 들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와 날을 이제 뒤바꿔서 이제 딱 적용해서 구속 취소한 거는 만약에 법 왜곡죄가 만들어진다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어려울 것 같네요. 법 왜곡죄는 목적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보면 목적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구속에서 풀어주면. 이익을 주는 건 결과론적인 거고 결국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와 그 배석들이 당시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판결을 이 결정을 했느냐를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범이 어려운데 결국 지금 이 법 왜곡죄의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건 목적범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건 입증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법률을 오해한 거냐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왜곡한 거다라고 하면 그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제 주변에 계시는 뭐 법조인들 판사님들도 입법 취지나 목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비판도 있고 찬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률의 내용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거 적용될 사람 없는데 왜냐하면 결국 진술로 확인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그러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쉽게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설령 문제가 된다고 나는 법률을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나 맞습니다. 고의를 갖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이제 그거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증거를 제가 내놔야 그래서 되는데. 닭 잡는 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잡으려면 어차피 못 잡을 것이다 이 못 말씀이시죠. 잡는다. 굉장히 정교하고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건 좀 2018년에 정의당이 고안했던 것들을 좀 급하게 가져온 건 아닐까. 가져온 건데 안 됐죠 그때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판결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노소련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연장선상인데요. 저는 이 판결 보면서 사실은 오늘 이제 얘기하러 준비하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좀 심장이 뛰는데 사실 사법농단이라는 게 밝혀지고 났을 때는 굉장히 국민적 분노도 컸고 법조 안에서도 분노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결국 이제 사실 맞아요. 1심의 침대 축구의 승리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1심만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 얘기하려면 다시 다 또 사실관계 얘기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심지어 법원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있냐라고 했지만 판사들 압수수색 당하고 또 다 검찰 수사 받으면서 이게 또 점점 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튼 근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1심 무죄들이 선고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이거 들고 나서 난리 쳤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 양승태 2심 판결은 지금까지 사법농단과 관련돼서의 적용되었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률들을 아주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아예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2022년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양승태나 임종원 말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이 네. 재판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에 개입하는 거 부당한 행위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없어. 첫 번째, 직권이 없어. 두 번째, 그러니까 권리 방해를 해야 되는 누군가가. 그런데 판사들은 이것들을 그냥 단순한 조언이나 이야기로 들었을 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권리 방해도 없었어. 앞단과 뒷단이 다 없었다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 2022년 대법원의 판결이 이후에 다 적용이 되면서 무죄 나왔는데 이번 양승태 2심 판결에서 아예 그 2022년 대법원 판단이 틀렸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대법원 판단 안 따르겠다. 오호. 왜냐하면 그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
가장 우리가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재판의 영역에 무작정 개입하는 가장 중대한 헌법 침해 행위가 무죄가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납하기 어려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 대법원 판결 그대로 보니까 기존의 직권남용 법리가 반영된 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네. 라고 해서 대법원에게 사실상 도전장을 냅니다, 판결.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오히려 이 뭐 개별적인 판단, 사실 유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 유죄가 왜 많이 안 나왔냐면 증거가 없다예요. 증거가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일견 수용할 수 있죠. 특히 양승대까지 올라가는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윤석열 검찰이었죠. 그때가.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한동훈 4차장이 한 건데 그렇죠. 지금 그 대법 판례 이번에 그 2심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 판례는 저거였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동향 파악 이런 네. 거 지시한 게 있었는데 그때도 그 1심인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1, 2심 판결에서는 그 국정원장이 그 일반 정치 개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직권이 없는데 무슨 그걸 남용으로 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그 국정원장이 지시하면은 다 따르게 돼 있는데 뭐 명백하게 직권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해가지고 판례를 만들었는데 그 판례를 이번에 한 거죠. 지금 끌고 와본 말씀하신 예, 끌고 온 거죠. 이 판례가 맞다 해가지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법원 올라가면 근데 왜냐하면 이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이 있는데 유죄가 난 사람도 있고 무죄가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많이 계류돼 있는데 아직은 하나의 좀 정리된 판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 사법부에 대한 어떤 재판 그러면-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를 했던데 예.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그럼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보다. 빨리 빨리 나올 나올까요? 거냐 이제 그거 문제죠. 빨리 나올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빨리 나올까요? 아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는 좀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물론. 판단을 하겠죠 대법원은. 근데 예,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예, 결국에 어차피 어떻게 나올 거냐랑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전망을 해보면 저는 지금 대법원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뜨거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건인데 가능성이 높은 건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 하나는 아주 신속하게 그냥 쌍방 항소 기각을 하는 거예요. 판결문 길게 안 쓰고. 뭐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심리불속기 기각으로 판결을 아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빨리 터는 거죠. 그러면 2심 판결이 그냥 확정이 돼버리는. 예. 그래서 쌍방 항소 기각을 하면서 법리 판단 슬쩍 안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높은 건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나 유튜브로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이 과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셔도 돼요. 통상적으로 쓰는 게 이제 밀어 조진다. 그렇죠. 예, 이거 뭐 조진다라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대법원이 굉장히 잘 쓰는 최고법원들이 굉장히 잘 쓰는 대법원이나 헌재가 그래요? 민감한 사건들은 그냥 미루는 거죠. 강제동원 사건들 뭐 다 들고 있었던 대법관들 퇴임하기 직전 거의 뭐 전주에 선고하고 그랬는데 예 민감한 사건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 임기 동안은 안 한다. 네, 뭐 이렇게 난손 하는 안 거예요. 대겠다. 아니면 이거죠. 임기 끝나기 전주에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사건들일수록 예를 들어 아하. 민감한 사건들인데 어떻게 판단해도 욕을 먹을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내가 좀 결정하는 것들은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논쟁이 될 것 같으면 미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선거법 얘기도 여쭤본 게 선거법 사건은 이거는 다르죠.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음. 하면서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고. 근데 저는 가능성은 별것 없이 빠르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밀어서 끝까지 가거나 뭐 조지거나인데 뭐가 맞냐라고 보면 법리적으로 드라이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지금 직전 대법원 판례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적용됐던 직전 대법원 판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대한 법리가 틀렸다. 예. 나는 이 법리 안 따를 거다. 그리고 대법원 법리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예 판결문에 명시로 썼어요. 이러면 전원합의체로 가야죠. 그렇죠. 전원합의체로 가서 그리고 공개변론 뭐 이게 법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개변론이 과연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이 사안을 만약에 신속하게 끝내거나 미뤄조지면 이거는 결국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큰데 그렇죠. 정무적으로도 결국 민감한 거 대충 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전공법대로 전합의체로 가서 네. 과연
재판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저한 헌법 침해 행위를 헌정상 뭐 물론 밝혀진 거죠. 이 유례가 없는 헌법 침해를 과연 무죄라는 이름으로 면죄부 줄 것이냐 이게 과연 정당하고 그렇죠. 적법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만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건 이거 전화비치에 보내라는 많은 뭐 법률가들이든 지식인들이든 언론이든 이거 전화비치에 가야 된다라는 논쟁 주장들을 좀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이 시험에 들었다. 그렇죠.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 그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부당하게 내정했다라는 혐의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기소가 됐었는데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죠. 무죄. 네. 똑같이 재판장은 또 우인성 부장판사고. 아, 네. 그분입니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판단의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청와대에서 당시 그 중진공 이사장 요 임명이나 이런 거에 청와대 개입한 게 없고 원래 청와대 개입과는 관계 없는 청와대에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지금 당연히 그 증거도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예. 이건 문재인 전 그렇죠. 대통령과는 바로 연결이 되는 예, 거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그 사위 전 사위죠. 전 사위 취업 사건을 뇌물로 이제 구성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준 대가로 그 이상직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그 전 의원이 그 전 사위 취업을 이제 해줬다는 그런 건데 전제가 이제 깨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위가 받은 월급이 이게 장인한테 뇌물을 준 거다 이렇게 구성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예. 이 지금 이 무죄 판결로 물론 1심입니다만은 이 무죄 판결에 인해서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공소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좀 상당히 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수법 중에 하나가 그 사건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변호인한테 제때 넘기지 않고 기소하자마자 이제 원래 넘기는 그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만 지금 그 증거 관계만 추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제?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공소 유지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 제기 가능한 그런 무죄 판결이 나왔던 거죠. 네, 저도 이 무죄 판결 오늘 의제로 다룬다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무죄는 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 이제 빗대 보면 양승태는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1, 2심 모두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무죄를 준다 해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법리적으로 좀 빠져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인정 안 되면 이거는 진짜 큰일입니다.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관계가 인정됐는데 이제 법리에서 뭐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는. 근데 1심 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도 그렇죠.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 중진공인 직원에게 뭐 이상직에게 전임 이사장의 뭐 직무 관련 계획서를 전달해라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실제 내정 사실을 좀 알려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청와대 내정했으니 너희들의 인사 절차에서 그렇죠. 좀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었던 걸 알겠어. 했는데 이게 진짜 이러이러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판단이 달라지는 차원이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청와대 행위가 보고 안 있었는지 됐다는 없었는지 얘기죠. 조사 확인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저게 보고 물론 안 이게 됐다는 1심 판결이고 또 저희가 증거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뭐 신빙성은 날리고 뭐 증거 중에서 이건 뭐 어떻게 판단하는 것들은 또 판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판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통상 아리까리하면 의심되는 점이 있으나 라고 좀 피고인의 입장으로 그죠? 예, 깔죠. 하지만 이게 유죄로 입증하기 위한 정도의 수를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판결에서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냥 알 수 없고 확인되지 않고라는 표현이어서 이게 사회적 주목도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사도 판결을 열심히 썼을 텐데 그러게. 이거는 검사의 입증이 현저히 부족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줄줄이 기소했는데 다 지금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남은 사건들이 있는데 좀 탈원전도 남아 있고 아직 그다음에 뭐 블랙리스트니 뭐니
쭉 남아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통계 조작도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애초에 공소 사실과 다르게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조작이 아니라 무슨 뭐 또 관심을 가졌다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는데 계속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되는 네, 거예요. 이거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이 어떤 그 전 정권에 대한 보복 행태, 그 행태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검찰이 해체 수준의 지금 개혁 요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예, 뭐 그 나중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그러게 검찰 개혁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네. 웬만하면 건너뛰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이제 또 이제 법안 처리 이제 조금 시동을 걸게 되면 그때 좀 저희가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검찰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임재승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역시 투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준비를 이만큼 해왔는데 못해서 이제 아쉬운 게 지금 가득인데 예.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다음 주에도 또 네. 젊은 전영록 씨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예,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전영록 닮았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어서 맞네요. 예, 그 특히 또 이제 KBS의 그 네. 주된 시청자층 등이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전영록 닮았다는 얘기를 그 댓글에서도 예. 진짜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18번도 뭐 종이학이나 애심 몫이 이런 노래인가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전영록 가수님의 노래를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세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노래원 한번 가야겠네. 박남정 때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노래라서 진짜 그러고 보니 진짜 많이 닮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 알차게 꾸며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준재 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